안녕하세요, 다이나입니다. 기출문제반 오늘 시작하도록 할 건데요. 기출문제반에서 이번 기출 해석은 어떻게 될 거냐면, 기출 해석은 테마별로 가도록 할 거예요. 작년에는 제가 문항별로 2015년, 2014년 이렇게 연도별로 이렇게 갔었는데, 올해는 주제별로 갈 거고요. 더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작년에도 주제별로 가고 싶은 욕심은 있었으나 좀 더 제가 설명에 좀 보강을 빠짐없이 좀 보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작년에는 연도별로 갔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주제별로 가면서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훤히 나오는 테마가 이렇구나라는 거가 보여질 거예요. 그리고 문항을 물어보는 스타일이 이런 식으로 진화가 됐고, 이제 뭐가 있냐면 문풀반의 문제를 놓고 나란히 보시면 선생님들이 내가 문풀반을 어떻게 바라보는 거가 되게 필요하겠구나라는 거를 느끼실 거라는 거죠. 저는 기출문제를 정말 엄청나게 한 100번은 더 넘게 본 것 같아요. 100번은. 그러니까 문풀을 낼 때도 보고, 모의고사 낼 때도 보고, 뭘 할 때마다 저는 기출문제를 옆에다 끼고 가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바라본다는 것은 결국 그 연도에 무슨 문제가 예상형으로 나올 것인가가 그냥 훤히 보일 수 있는 정도까지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곧 출제자 우리가 출제자보다 훨씬 더 수준이 이렇게 더 낮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합격하는 선은 저는 출제자의 어떤 그 눈높이에서도 모자람이 없다고 저는 봐요. 대한민국의 교사를 뽑는 시험이잖아요. 전문가를 뽑는 시험이기 때문에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볼 때 포인트 뭐냐, 가령 예를 들자면 이거예요. 르네상스 시대를 공부를 하면 교과서에서 조스갱 데프레, 아베 마리아나, 아베 베름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조스갱 하면은 우리는 르네상스 하면 조스갱 데프레가 나오고, 거기에 모테트가 제일 많이 나오다. 그러면은 당연히 어떤 개론서를 보든 간에 가장 꼼꼼하게, 가장 완벽하게 해야 될 거는 조스갱 데프레일 거라는 거죠. 그리고 시험에서도 확률적으로 나올 거 90% 이상은 조스갱 데프레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기출문제를 뒤져봐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듣도 못한 우리는 공부는 했지만 이사 이런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많죠? 클레멘슨 논파파 이런 사람들이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그럼 우리 그 공부 왜 쓸데없이 그런 공부한 거예요? 라고 한다면, 지금은 사적인 거 있잖아요. 역사에서 보면은 이것 때문에 이게 영향을 받았고, 이게 이거를 영향을 받았고라는 그런 어떤 과정을 보고 알아야지 그 서술하는 거가 자연스러워지고, 지금은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그냥 단독적으로 그냥 문제를 던지는 것이 아니라 A하고 B 약곡이 있는데, A 약곡이 B한테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약곡이고, 이것은 후대에 어떻게 영향을 줬고라는 그 브릿지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많은 지식들을 한꺼번에 한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시험하고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는 또 다른 이야기예요. 아시죠? 공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시험 합격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냐면, 너무 직설적이어서 미안한데, 공부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시험용에 맞게 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키워드에 맞게 해야 되는 거를 명심하세요. 제가 매번 말하지만 여러분들은 학문을 하려고 여기 오신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학문하고 싶은 분들은 빨리 합격해가지고 빨리 석박사 가셔서 그렇게 공부하시고요. 여기서 나 오랜만에 맨날 평을 마치다가 공부하니까 내가 뭔가 아카데믹하게 공부하는 것 같아서 희열감을 느껴. 그러면 절대 합격 못해요. 그러니까 빨리 합격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키워드를 봐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출에서 뭐가 나왔으니까 요거 이렇게 변형돼서 나오면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외워야겠네, 이게 돼야 되는 거가 기출문제의 가장 큰 포인트고, 그 다음에 공부를 당연히 초수이신 분들은 당연히 바라보는 거가 당연한 거고, 공부를 3년, 4년, 5년 나는 지금 공부를 너무 많이 했다. 근데 내가 지금 뭐가 부족한지 모르고 내가 도대체 시험에서 왜 틀린지 모르겠다라는 분일수록 어때요? 기출을 들여다보기를 잘 하셔야 돼요. 그거는 아직도 임용고시 문제가 어떻게 나온다라는 문제 파악을 못한 건데 인정하잖아요. 원래 사람이요, 자기의 어떤 살아왔던 가정, 자기가 쏟았던 시간을 부정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 우리가 재수, 삼수 하면은 그게 왜 괴로운지 아세요? 내가 살아왔던 2년, 3년의 공부 방법과 에너지를 다 부정을 하고 다시 시작을 한다는 게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거기서부터가 출발이에요. 그거를 기출문제 들여다보기에서부터 가시면은 올해는 반드시 합격을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2020년도 문제에서요. 작년 문제인 거예요. 일부러 제목을 넘버링을 그렇게 그 연도로 지금 달아줬고요. 여러분들이 종음셋 가셔서 종음셋으로 이렇게 좀 복습을 하고 싶다. 내가 더 여기에 더 살을 붙여서 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을 위해서 종음셋 페이지들이 옆에 써져 있을 거예요. 복습 방법인 거죠, 결국은. 자, 다음은 그레고리아 성가 악보의 일부라고 나와서 그레고리아 성가가 나왔는데 이게 오르가눔 양식에 따라라고 나왔는데 앞에 제목이 뭐라고 나왔냐면 오르가눔 양식 앞에 뭐라고 다 있어요? 초기 오르가눔이라고 써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거는 뭐냐면 9세기, 10세기, 11세기, 12세기가 있는데 그쪽에서도 앞쪽 시기구나. 그러면 앞쪽 시기하고 뒤쪽 시기하고 무슨 차이가 있다라는 거지? 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그게 바로 우리가 10세기, 11세기 넘어가면 우리가 자유오르간 같은 경우에 성부 진행이 반진행으로 이렇게 되면서 이제 어때요? 선율적인 어떤 독립성이 나타나게 되고 드디어 이제 어떤 작곡, 뭔가 즉흥적으로 하지 않고 작곡을 하는 진짜 기입을 해가지고 작곡을 하는 다성음악을 작곡하는 어떤 형태가 뒤에 후반기에 오르간음부터 나왔다라는 거가 여기에서 핵심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거 오르가눔이야. 여기서 끝나면 남들 다 똑같은 수준인 거고요. 더 세밀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은 9세기부터 12세기까지 해서 그 앞쪽 시기에 있는 것들의 오르가눔은 즉흥적으로 즉흥 발생적으로 나타나게 됐던 거고 왜냐면 단성 음악을 갖다가 그레고리아 성가는 초기 어떻게 됩니까? 단성이죠. 근데 이거를 장식화하면서 수직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이제 오르가눔부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9세기, 10세기에는 병행으로 그냥 이렇게 가는 형태, 그냥 즉흥적으로 그 선율을 갖다가 붙는 어떤 형태였다가 이제 11세기 이제 넘어가면서 이제 뭔가 작곡적인 무언가가 나온다 그게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각각의 시대별 9세기, 10세기, 11세기, 12세기의 각각의 그 성격들이 어떤가 라는 것을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고 그게 이제 우리는 성부의 독립성이니 리듬의 독립성이니 막 이런 걸 가지고 따지고 봤었던 게 문풀 문제였던 거였던 거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초기 오르가눔 양식에 따라 양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르가눔 양식, 오르가눔을 하나의 장르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을 양식에 따라 이 성가의 선율을 주선율로 하여 이 성가의 선율을 주선율로 했대요. 그러면은 항상 오르가눔에서 나오는 거 주선율하고 오르가눔 선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였고 이것이 사도 단순 병행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단순 병, 하필이면 병행도 단순하게 병행하는 거야. 지금 초기 오르가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오르가눔 성부 선율을 만들 때 기역에 해당하는 기역 부분에 대해서 지금 키리에 부분에 지금 점점점점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오르가눔 성부의 음이름을 차례대로 쓰고 연주 방법을 쓰시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때 사람들이 그러면 자 오르가눔 성부의 음이름을 차례대로 써요. 주선율 이야기가 나왔으면 여러분들은 자동적으로 딱 생각이 나야 되는 거 병행 이야기가 나왔고 그럼 주선율하고 오르가눔 선율이 위에요, 아래예요? 오르가눔 선율 위에요, 아래예요? 아래겠죠, 이때. 근데 성부의 우리가 자유 오르가눔 가면서 뒤집어지면서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되고 뒤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뒤에서 이제 상성부에서 뭐예요? 뭔가 막 장식적으로 막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어떤 음악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주성부하고 오르가눔 성부의 어떤 위치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구나. 즉흥적으로 붙이는데 선율을 붙이는데 위로 붙이는 거야? 밑으로 붙이는 거야? 그거 아니? 라는 거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성부와 오르가눔 성부의 위치에 대한 거가 중요한데 그거는 위치는 그냥 원래부터 그냥 고정 이게 아니라 무슨 이야기예요? 주성부하고 오르가눔 성부의 성부 진행에 대한 거하고 같이 관련시켜서 우리는 정리해야 된다 했어요. 성부 자유 오르가눔 같은 데에서 어떻게 뒤집어지기 시작해서 반진행으로 통해서 어떤 이 위치가 바뀌어가는 거 그렇게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부 진행에 대한 건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요. 그죠? 그거를 같이 좀 연결하셔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기억에 해당되는 오르가눔 성부의 음이름을 그러니까 오르가눔 성부 붙일 건데 위로 붙일래 밑으로 붙일래 이 말인 거죠? 자, 그래서 차례대로 쓰고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게 뭔지 보세요. 자, 시험 문항의 어떤 스타일을 보라는 거예요. 시험 문항에서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이 C 클래프를 읽을 줄 아느냐예요. 그죠? 이 C 클래프, F 클래프 그럼 집에 가서 나 C 클래프 한 줄 정리해도 다 있어요. C 클래프, F 클래프 있으면은 C에서 여기에서 읽을 때 어떻게 읽고 F에서는 파로 잡아가지고 어떻게 읽고 한 줄에 다 있었어요. 그죠? 자, 그걸 가지고 음을 하나씩 세보게 되면 이거 개 이름이 뭐뭐가 어떻게 나왔었어요? 라, 솔, 파, 솔, 솔, 미 뭐 이렇게 나왔죠. 라, 솔, 파, 솔, 솔, 미. 그러면 거기에서
사도 단순 명령이라 했으니까 라솔파미 이렇게 내려가면 되겠잖아요. 라솔파미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솔파미레 파미레도 그렇죠.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이 답이 나오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음리름을 차례를 쓰고 연주 방법을 쓰시오라고 했어요. 연주 방법이라는 것은 결국은 어떻대요? 즉흥적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 즉흥적으로 사도 미투를 해서 그 오르가눔 성부를 붙여서 연주가 되었다라고 하면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어디에서 많이 묻어졌을 것 같아요? 이 시험 문제 봤었을 때. 자, 이 시험 문제에서 페이크로 넣는 거 어떤 거였었을 것 같아요? 지금 막 꽃표시 있고 IIJ 있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거 뭐 3번 반복한다. 이거 그 다음에 꽃표시라고 나왔었을 때는 독차에서 합창하면 넘어가는 형태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주 방식이라고 해봐야 나 이거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거 서술하고 끝나버린 거죠. 그러면 시험장 가서 자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시험장 가서 아, 나 이거 쓰라고 하는지 이거 쓰라고 하는지 나 둘 다 알아. 제가 이거 2개 다 해당이 돼. 그러면 그냥 다 쓰세요. 다 쓰세요. 그거는 문항에서 좀 애매하니까 나 이거 알고 있는 데를 점검받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그렇다 해서 내가 엉뚱한 소리 쓴 거 아니거든요. 연주 방식, 이것도 연주 방식이에요. 근데 내가 뭔가 하나를 선택적으로 하겠다. 물론 2점짜리이지만은 2점짜리라 해서 칸 요만한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다가 사도를 갖다가 이렇게 병진행을 해서 하고 이거는 키리에를 노래 부를 때 이렇게 뭐 독창에서 합창으로 넘어가는 어떤 구조로 이렇게 노래 부른다 뭐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세요? 키워드 채점으로 갈 거니까 내가 아는 것을 여기서 생뚱하게 엉뚱한 걸 썼다면 문제가 되지.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연주 방법을 쓰라는 문제까지 해서 이게 2점짜리 문제였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문항에서는 문항을 잘 보세요. 문항. 최근 문제에서 우리 최근 10년도 문제 푸는 거거든요. 왜냐면 옛날 문제는 문제가 좀 지저분해요. 그래서 선생님들 괜히 헷갈릴 것 같은 그런 게 있어서 10년도 걸 야무지게 푸는 거가 우리 목표예요. 다음은 그레고리아 성가에 자, 또 그레고리아 성가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뭐예요? 수평적 확장. 아까 수직적 확장 봤었잖아요. 수평적 확장의 악곡들이래요. A는 그레고리아 성가의 원형이고 자, 지금 다 단손율로 나왔죠. 그죠? 아,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나올 때 수직적 확장이든 수평적 확장이든 오리지널의 그 단손율이 나오고 이걸 가지고 변화가 됐다라는 전제를 깔고 문제가 나오는구나. 그게 문제 유형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 가다를 설명하시오. 지금 그 원형이고 B는 이 성가가 확장됐대. 수평적 확장이 된 거래. 표시된 부분의 성가의 확장이 어떻게 방식으로 일어나느냐. 가사가 들어가거나 선율이 들어가거나 그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거나 라는 거였었죠? 그거를 설명하는 거. 이거 별로 어렵지 않죠. 왜? 파브리 뭐 어쩌고 저쩌고 있는데 이 안에다가 지금 어떻게 선율을 갖다가 늘려줬구나. 이거 눈에 훤히 보이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비어있는 이 부분에 가사가 없는 이 부분에다가 가사를 넣어줬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거에서 조금 이제 헷갈리면 이 레수레 이게 어디 있었느냐 라고 하면은 거의 끝나는 부분 이쪽 끝나는 부분에 있었죠? 레수레시라고 나오는 이쪽 끝나는 부분 그러면은 이 앞덩어리에 있는 것을 어떻습니까? 바로 가사와 선율 다 모두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잘 보면은요. 인테로기에 뭐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레스폰소리움 레스폰 내가 어디서 들어본 건데 근데 지금 보니까 퀘션 마크가 뒤에 있어요. 그죠? 퀘션 마크 묻고 답하는 무언가인가 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우리가 트로포스에서 묻고 답하는 어떤 형태의 어떤 대화적인 어떤 부분 그게 연극적인 요소하고 만나서 만들어진 게 뭐였었습니까? 바로 전래극과 관련된 그러니까 전래극이라는 것을 설명을 잔뜩 써놓고 전래극 물어봤던 게 아니라 트로프에스에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요것이 확장된 형태 문항 스타일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발전사치증 문풀 문제 다 그렇게 생겼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 어떤 스타일이 지금 대세예요, 대세. 그리고 다의 비악곡의 확장, 다의 비악곡의 확장된 부분이 가사적 측면에서 가사적 측면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사적 측면이라는 거를 어떤 것들을 가사 측면, 자,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문항에서 난 뭐 물어보지 잘 모르겠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가사적 측면은 뭐 가사 얘기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가사 언어가 어떻게 생겼어? 언어가 라틴어야, 프랑스어야.
언어가 뭐 라틴어인지 이태리어인지 프랑스어인지 모르겠어. 그죠? 이거 그런 언어를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또 뭐가 있어요? 가사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시편창가 가사의 구조 어떻게 된다? 두 개의 진술구가 되어 있다. 뭐 기억나세요? 그래서 두 개의 진술구 해가지고 마디 어떻게 갈라지는가 봤었어요. 그죠? 그래서 가사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어. 우리가 14세기 세속음악의 시 형식 할 때도 어땠어요? 아빠 이런 걸 한다든지 A, B, A, A, B 뭐 이런 거 할 때도 가사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어? 라는 거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 수 있냐면 가사의 표현적인 거, 뭐 불협화음적인 거를 해가지고 여기에서는 죽음, 뭐 절망 이런 거를 갖다가 표현하기 위해서 가사 그리기 기법이랑 뭐 같이 뭐 어떻게 표현을 했어, 아니면 성스러운 어떤 분위기를 갖다가 묘사하기 위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어. 이 모든 것들이 다 지금 뭐예요? 이 가사와 관련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 시험 보면서 나 문제를 모르겠어, 문제에서 뭐 물어보는지 모르겠어 라고 했었을 때는 사실은 이런 것들이 동시에 다다다다닥 생각이 났었어야 되는 거고, 어떤 장소에서 무슨 이야기가 여기서 핵심 포인트더라. 왜 역사적인 거의 발전사에서는 그 핵심 포인트가 딱 있단 말이죠. 그러한 어떤 혁신적인 것 때문에 그 다음에 음악들은 이런 음악들이 많이 나왔다라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가사의 측면에서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서술하고, 요게 이제 애매하다라고 했었을 거예요. 그럼 가사 내가 알고 있는 이런 측면을 가지고 분석해 보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이 후대에 어떤 장르로, 그러니까 이 많은 가사와 관련된 어떤 이야기 중에서 요거 중에서 언어가 라틴어를 쓰는 거가 뭐가 다 바뀌어졌나?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 해볼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첫 시간이니까 제가 여러분들 막 생각해 보라고 해볼게요. 말하자면 옛날에는 종교음악이 다 라틴어로 했는데 포기하려고 독일어로 다 했대. 무슨 장르랑 연결되겠어요? 코랄이랑 연결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국악에서 나왔을 때는 다 한문으로 이렇게 하는 거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우리 한글 가사로 해가지고 포교를 한다고 했었대. 그럼 무슨 곡이 나오겠어요? 회신곡 이렇게 나오겠잖아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 가시죠? 그게 이제 뭐 언어적인 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일 거예요. 아까 이제 구조 같은 경우에는, 자, 구조를 아까 우리가 시의 형식 구조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할 수 있었지만, 또 이 뭐 종교 음악적인 거에서 대화체, 우리 라우다 이야기할 때 대화체, 근데 대화체 하는 거에 관련된 것은 뭐 다른 장르에도 영향을 주는 것들이 많이 있었다. 이런 부분들 지금 여기서도 대화체와 관련된 어떤 부분하고 또 연결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묻고 답하고 하는 어떤 형태. 그러니까 우리는 라우다에서 대화체 처음 본 것 같았지만은 사실은 종교적인 거에서 대화적인 어떤 것은 이미 그 앞선 시대에도 있었구나. 책들에서는 라우다, 얘가 대화체 이렇게 그냥 외웠었는데, 사실은 그 라우다에서 뻥 하고 나온 거가 아니라 옛날부터 그런 어떤 전래극이나 이런 데서 극적인 어떤 요소들에서 묻고 말하고 묻고 답하고 하는 형태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암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 가셔요? 자, 그래서 그건 구조적인 거. 지금 이거는 뭐예요? 구조적인 거예요. 왜? 전래 극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아마 문제를 풀었을 때 나의 뇌구조의 흐름은 어떻게 갔었을까? 사실은 전래극, 트루포스 남성 전래극. 그럼 뭔가 대화체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거 이야기한가? 키워드를 대화체 써야겠네. 이렇게 추론해 가야 된다는 거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가사적 측면에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서술하고, 이 부분이, 가사의 이 부분의 특성이 후대에 어떤 장르로 발전했는지, 그러면 어떤 장르, 전래극 이렇게 나올 수 있겠더라는 거야. 만약에 전래극의 요소를 갖다가 이런 게 아니라 뭔가 극적인 내용이 막 나왔어. 극적인 내용이 나와가지고 어떤 요소가, 영국적인 요소가 이렇게 들어가야겠죠. 영국적인 요소가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발전을 했다. 그렇다면 이러한 비슷한 장르나 바로크 시대에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오라토리오 같은 것들이 여기에 연결이 될 수가 있더라. 이렇게 연결이 또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응용인 거고요. 나는 시험에서 뭘 물어본지 모르겠어라는 것은 이런 판 구조가 없기 때문에 나 시험에서 뭐 물어본지 모르겠어가 되는 거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와 관련된 문제였었어요. 답은요, 밑에 지금 제가 다 말씀드린 거예요. 대하체를, 그리고 제가 역할 봐보세요. 대하체를 통해서 극적 성격이 반영된 도입부라고 나와 있잖아요. 특히 이 부분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의식을 시작할 때 인트로, 그러니까 지금 맨 처음에 보이는 인트로이트라고 맨 끝나는 데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입당하기, 의식에 대한 거가 시작되기 전에 마치 서막이 열리는 것처럼,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 공연장 가면은 뭐 암전된 상태에 있는데 그냥 마이크로만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게 어떤 분위기를 갖다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라는 어떤 그 서막을 울리는 것 같은 그런 도입적인 역할을 실제 이 트로푸스가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우리는 트로푸스 성가에 우리 지금 계속 뭐 보고 있었어요? 확장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보고 있었어요. 자, 그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악곡은 부활절 대축일 미사 성가인 파스칼 희생을 비트미 파스칼리 라우데스라고 나왔죠. 자,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요, 비트미 파스칼리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세쿠엔치아 하면은 비트미 파스칼리밖에 없는 줄 알아. 그래서 제가 무프바나 스타바트 마르 때도 드렸던 거, 그것도 뭐 베니상투스였나? 그것도 드렸던 거 하니까 이거 뭐야 이거 이렇게 된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의도를 잘 보세요. 시험에서 일부러 제가 비트미 파스칼리만 안 낸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항상 시험에서 낯설게 보이게. 그러면은, 세쿠엔치아, 이거 세쿠엔치아라는 거 비트미 파스칼, 우리 공부를 한다는 지금 3, 4년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거 비트미는 파스칼, 왜냐면 세쿠엔치아지, 그냥 외웠어요. 근데 그런 습관 하지 말고, 세쿠엔치아. 요거 확인해야겠다. 내가 무슨 악곡이 나오든, 베니상투스가 나오든, 스타바트 마르테가 나오든, 앞에 세크 저거 확인해야지. 라고 하는 거, 그 습관을 들이셔야죠. 악보에 나와 있는 거에. 자, 그래서 다음 악곡은 어디서 사용돼? 용도. 어디에서? 부활절에서 사용됐대. 자, 우리가 뭔가를 확장한다, 데코레이션 하는 것은 뭐 행사가 큰 데서 했겠죠. 막 장식적인 걸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중에 트렌트 공예에서 뭐라 그래요? 본질이 중요해. 성사의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데코레이션 하는 것들을 싹 없애버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부활절이지, 강림절이지, 무슨 절, 뭐 대림절이 무슨 절기마다 어때요? 큰 행사가 있었을 때 바로 이런 어떤 세쿠엔치아 같은 확장된 형태가 나왔다라는 거를 아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겨닥거리로 내가 이제 다시 가서 공부를 해봐야지, 내가 다시 한번 민능기 선생님 개론을 한번 볼까, 한 주 전에 볼까 라고 했었을 때, 그때 그럴 거예요. 뭐 베니탕스투스나 뭐 다른 어떤 악곡들이 다 부활절은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어떤 행사에서 무슨 행사에서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큰 어떤 강림절이다, 대림절이다, 뭐 이런 어떤 행사가 있었을 때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두셔요. 용도에 대한 건 뭐야? 큰 어떤 종교적인 행사와 관련된 거였었어요. 용도. 시험 문제에서 우리가 지금 물어보는 문제를 가지고도 공부를 해야죠. 미사성가의 파스칼 희생을 창미하라 비트미 파스칼 라우데스, 이의 악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옛날 꽃날에 나왔던 객관식 문제예요. 그럼 객관식 문제도 요거 가지고 어떻게 문장이 변형이 될 것인가를 보면서 보자고요. 미사 통상문에서 우리는 그러면 뭘 비교해야 된다? 통상문과 고유문을 비교해야 된다. 이 세퀀스는 어디에 따라서 온다고 그랬어요? 알렐루의 뒤에서 유빌루스 부분이 바뀌어진 부분이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얘는 어디에서 통상문이 아니라 고유문과 관련된 성가이더라. 알렐루야 이어에 부르졌다. 이거는 맞아. 그죠? 근데 알렐루야 대신에 알렐루야 대신에 트라투스. 그거는 그러면은 여기에 그림에 뭐가 나오겠죠? 장례식 하는 거 나오겠죠. 안 그래도 우리 그 기출문제, 문품 문제에서 했던 거, 모차르트의 레퀴엠 같은 그런 형태가 나오겠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알렐루야 이어 부르졌다. 총 8행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으면 거의요, 이 중세 때 나와 있는 것들 보면 8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A, B,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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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D, 그래서 1, 2, 3, 그 다음에 4, 6, 이렇게 짝을 지어서 그렇게 갔던 거. 그러면은, 난 오늘 조금세 가가지고, 조금세는 1번부터 8번까지 넘버링이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을까요? 여기 기출문제는 없었지만은. 그죠? 그래서, 8행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 잘 봐야 되겠구나. 그렇다면은, 시작과 끝행에 대한 것만, 어때요? 따로따로 있었고, 두 가운데 있는 것은 짝지어서 가는 형태로 되어 있었다라고 했었어요. 기억나세요? 네, 그 다음에 5선법. 그럼 나 선법 읽을 줄 알아야겠네? 선법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선법은 사실 여기서 답지에서 나오죠. 이 문항에서. 지금 이거 무슨 선법? 도리아 선법 1선법이죠? 맞아요. 네, 그래. 이 아라비아라고 1이라고 써져 있었다라는 거. 당연히 끝나는데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죠? 선법 문제를 이렇게 물어봤고, 이 정도 나오는 건 진짜 쉬운 문제. 우리가 좀 꼬아서 공부했던 선법은 뭐였었어요? 앞에 그 시편창이 들어가, 미사 안에 시편창이 들어가고 연주 형태 고려해가지고 선법 파악하는 거. 그게 이제 조금 더 진화된 문제. 자, 그 다음에 트렌트 공예가 나왔어요. 트렌트 공예 몇 세기? 16세기에 트렌트 공예의 기출문제에서는 1545년 16세기 중반에 1563년까지 해서 전례 개혁으로 공식적인 전례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지금 이 세쿠엔치아가
사라졌습니까? 4개만 남겨졌죠. 맞아요? 네, 4개만 남겨졌다. 그리고 하나 뒤에 추가된 거 몇 세기였었어요? 18세기였었다. 했던 거 기억나시죠? 선율의 소재들 알렐루야 관계없이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며 형식은 A, B, B, C, C, A, N이다 라고 나왔어요. 선율의 소재가 알렐루야 관계없이 만들어진 거예요? 알렐루야 관계없이. 그쵸? 왜? 지금 거기에다가 실라빅하게 이렇게 붙이는 형태로 지금 나왔었던 거. 그리고 형식이 왜 B, B, C, C, D, D로 나왔을까? 내가 비트윈 봤을 때 분명히 봤었을 때 1, 2, 3, 4, 6 이런 식으로 짝이 지었었어. 원래는 1, 2, 3, 4, 5, 6, 7 이렇게 가야지 A, B, B, C, C잖아. 근데 제가 이거 설명할 때 뭐 설명할게요? 세კვ엔지아의 어원에 대한 설명했었어요. 뭐라고 했었게요? 그렇죠. 세კვ엔지아 동형 반복적인 어떤 선율의 반복. 그래서 마치 세속음악에 영향을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어떤 책에서들에서는 아마 악기 반주가 있었을 수도 있다라고 추정까지도 한다라고 했었죠. 왜냐면 세속음악이라는 거는 어떤 유절령 시처럼 이렇게 1절, 2절, 3절이 있는 형태가 많고 그 다음에 악기 반주 붙어 있는 것들이 많고 하는 그런 세속음악적인 어떤 특징들이 바로 이런 종교적인 음악에서 그런 어떤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 보여지더라라고 하는 것들이 이야기가 됐었다라고 했었죠. 첨가의 의미를 하는 트루푸스의 일종으로 발전한 것이 맞아요? 트루푸스 기법 썼죠? 왜? 거기에 선율에다 가사를 갖다가 넣어가지고 실라빅하게 만들었다고 했으니까 같은 방식으로 발전한 유형으로 전래극과 콘두투스가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문제가 뭐였었어요? 첨가를 의미하는 트루푸스의 일종으로 발전한 것이며 같은 방식으로 전래극과 콘두투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가하고 관계가 없이 새로 창작이 된 거였다라고 했었던 거였죠. 콘두투스는 수직적으로도 되는 거였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 뒤에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찾기 싫으면 요거라도 외우세요. 나 지금 찾기 너무 급하다. 여러분들 그렇죠. 원래 수업을 들을 때 나 집에 가서 복습 열심히 해야지 라고 하는데 집에 가면 또 집에 가서 할 게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버스로 이동을 하시면서 오늘은 제가 일찍 퇴근을 시켜드릴 테니 가시면서 버스 안에서 이거 좀 보시면서 다 외워버리고 끝내세요. 집 이동하면서. 자, 그 다음에 2012년도 2차 문제, 옛날에 논술 문제 25점짜리 뭐 이렇게 있었어요. 옛날에는 이런 문제 때문에 너무 심리적 압박이 되게 컸었거든요. 자, 가하라에서 중세 음악 발전사를 보여주고 있는 악곡들의 일부분인데요. 가하라의 음악적 특징들을 각각 2가지씩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음악적 특징 이야기하니까 뭐 선율, 리드, 뭐 음색 이런 이야기 나올 수 있겠죠? 맞아요? 네, 그 다음에 뭐 텍스처의 특징 뭐 이런 것들이 다 음악적 특징일 거고요. 가음악으로부터 잘 읽으세요. 나의 음악에 이르기까지 무엇의 과정? 장르적 발전의 과정을 했으면 당연히 가장르 뭐가 나와야 되고 라장르 뭐가 나와야지 키워드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가사부스라기까지 발전 과정을 서술하시오 이렇게 읽는 거야. 장르적 발전 과정이라는 말을 없이 그냥 발전 과정 서술하시오. 그러니까 그 말이 뭐야? 음악적 특징을 쓰다 보니까 어떻게 요거 모테토 오르가노 막 여기 쓰다 보니까 다 썼어. 근데 이제 여기서 장르적 특징을 못 써야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장르의 특징 정파, 장르 발전의 과정, 오르가눔에서 모테트로 어떻게 갔다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장르 이름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가 키워드죠. 문제를 똑바로 읽어야 된다는 게 그거예요. 문제에서 답이 다 있다라는 게 그거고요. 자, 그러면 봅시다. 지금 가는 어디서 많이 봤어요? 이거는 지금 보니까 어떻습니까? 음의 간격을 갖다가 막 이렇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다지아 기보 같은 것들이 있었고 이거 어디서 봤습니까? 오르가눔 파트에서 봤었던 거죠. 보니까 시작과 끝 이렇게 계속 병행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니까는 병행 오르가눔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 이제 좀 단점이라고 한다면 뭐였었어요? 음 높이가 저 높은 음이 저기서 한번 나오는데 계속 칸을 막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좀 비효과적이더라라는 것들이 여기에 이제 특징적으로 나왔었던 거. 뭐 디아스테마 기보법, 다지아 기보법 해가지고 좀 복잡한 기보법 나오는 그 시기가 9세기 뭐 이 정도였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병행 오르가눔과 관련된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나를 한번 봐볼까요? 자, 나에서 나오는 건 몇 성부예요? 2성부예요. 2성부인데 지금 테노르 있고 두플룸이 있고 자, 우리가 헷갈리게 하는 건 나와 다가 있어요. 똑같이 2성부예요. 자, 선생님들은 직감적으로 와요. 뭐가 더 늦겠다.
다가 더 늦겠다. 왜? 가사가 붙어 있으니까. 그쵸? 자, 그렇다면은 나에서 나오는 것은 테노르에만 있고 위에가 지금 이렇게 지금 그냥 이 즉흥된 어떤 선율적인 것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몇 세기인 것 같아요? 10? 자, 그러면 텍스처의 특징은 어떻게 돼요? 막 위에서 멜리스마틱하게 움직여요? 아니죠? 어떤 스타일 같아요? 만약 우리가 이렇게 디스칸트한 양식의 어떤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요거는 몇 세기? 12세기 레오냉이 그렸을 법한 형태인 것 같아.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거는 오르가눔이지 않을까? 오르간 12세기 그 오르가눔에서 나오는 그 디스칸트한 양식 부분을 보여준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를 가보니까 뭐가 차이가 있어요? 가사가 붙어 있는 것 같아. 그죠? 가사. 자, 그 다음에 라를 또 한번 봐볼게요. 라. 라. 자, 맨 처음에 뭘 봐야 될까? 성부수.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봐야 될까? 가사. 가사가 어떤데요? 달라요. 모테트는 맞는 것 같아. 그 다음에 또 다른 특징 또 찾아보세요. 리듬이? 상성부의 리듬이? 확연하게 차이가 엄청 심하죠? 그래? 아니죠? 확연하게 심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내가 알고 있는 13세기 전형인데 그러니까 초기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러면 이 비슷한 시기에 창작물 잘 나갔던 거 뭐 있었죠? 창작물 잘 나갔던 거 콘두투스 세속물 잘 나갔던 거 콘두투스 저기서 너무 재밌게 잘하고 있어. 저거 차용해서 왔으면 좋겠어. 그러기도 하고 가사가 이중적이야. 이 모든 거 어찌됐든 우리는 초기 모테트형에서 배웠던 거 기억나세요? 우리 문풀에서 제가 13세기 전형은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있을 것이고 초기만 주구장창 했었어요. 요런 문제들 고려하고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 가나다라에서 대충 순서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요거 그대로 외우면 되겠네. 그죠? 근데 하필이 왜 오르가눔도 병행을 냈을까? 뭔가 수직적인 어떤 느낌적인 거를 다 동시에 일관성 있게 보여주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지금 음악적인 어떤 특징들 뭐냐라고 이제 쏘면은 병행 오르가눔의 어떤 특징. 자, 병행 오르가눔의 특징. 자, 오르가눔 특징 쓸 때 써야 될 거 뭐 있어요? 오르가눔 특징 쓸 때 진행이 어떻게 되느냐, 음정에 대한 건데 음정의 도수를 여기서 지금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니까 병진행이 나오더라. 그 다음에 이 악보를 보니까 다지아 기부 보면 디아스테마의 어떤 칸을 갖다가 나눠가지고 음정의 높이를 갖다가 보여주고 있더라. 그 다음에 여기에서 주성부와 오르가눔 성부, 병행 오르가눔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시험 문제에서. 자, 그런데 생각보다도 넌 되게 복잡한 오르가눔 나올 줄 알았더니 9세기 오르가눔이 제일 많이 나왔던 거네. 그러면 주성부하고 오르가눔에서 주성부 위치가 어디에? 위에요, 아래에요? 위에요. 밑에는 오르가눔 성부가 있어요. 완전 4도 5도 병행으로 갈 거예요. 병행 오르가눔이니까 무슨 약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에서요. 이제 문풀 보시면 아시겠지? 문풀이 이제 최근의 어떤 스타일대로 그렇게 가는 거니까 최근의 스타일이 이제 뭐냐면 음악의 특징 그냥 쓰라고 안 해요. 뭐라고 나와요? 악보에 근거하여 쓰시오라고 나와요. 그럼 악보의 근거, 내가 여기서 지금 4도인지 5도인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어찌됐든 간에 병행을 가고 있고 병행의 시즌은 4도 5도가 병행으로 가는 구조가 많다 했어요. 그럼 그거 써주면 돼. 음정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악보에 보니까 병진행으로 나타나고 있어.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보니까 다지아라든지 디아스테마 같은 어떤 형태의 기부법으로 보여주고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병행 오르가눔이야 라고 해서 악보에 근거해가지고 가는 거.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문제를 조금 변형하자면 나 같은 경우는 또 어떤 걸까요? 자, 나는 이게 12세기 지금 이제 오르가눔의 디스칸트 부분이란 거 알고 있어. 자, 그러면 일단 악보에서 어떻게 한다? 디스칸트하게 보여. 말하자면 상성부글이 막 꼬불꼬불꼬불 가는 거가 아니라 지금 보니까 어느 정도 박절감 있게 마디가 이렇게 원래 이 시기에 마디도 없잖아요. 근데 마디의 어떤 박절감을 갖다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뭐가 있어? 테노르에만 가사가 붙어있네. 그러면 특징은 이제 악보에 근거해서 쓰는 거 할 수 있어. 오케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세 번째에서는 앞에 거 나하고도 비슷해. 디스칸트해. 근데 거기에 뭐가 붙어있어? 위에 상성부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두플룸에
가사가 붙어 있어. 가사가 붙어 있다라는 걸 통해서 드디어 이제 어떻게 클라우줄라 부분에다가 가사가 붙어가는 클라우줄라의 상상부의 가사 못이 언어라는 것이 붙어 있는 형태야 라는 걸 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도 디스칸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때요? 가사가 붙어 있어. 이 말 이야기할 수 있겠죠. 마지막에 있는 거. 마지막에 있는 것도 어떻게 해요? 삼성분해 그 다음에 상상부가 아직은 어떻게 독립적으로 아직은 확연하게 차이가 나지는 않아. 그러니까 죄다요 가부터 라까지는요 아직까지는 밑에 선생님 라요. 라 봐보세요. 라에 나와 있는 이거는 정량기본법을 썼을 가능성이 높을까? 리듬선법을 썼을 가능성이 높을까? 리듬선법을 썼을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작품마다 어떤 거는 이제 정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전형에 대한 건 13세기 중후반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시험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당시에는 14세기 중반까지로 제한한다고 문제가 나왔었어요. 아하! 그러니까 모테트는 나 모테트 알아. 삼성부여가지고 가사 다르게 나오면 그 모테트야. 그래서 끝 할 것이 아니라 자 시험 문제는 지금 어떻게 나왔느냐라고 한다면 내가 알고 있는 그 모테트 전형에서 앞과 뒤를 아느냐를 물어보고 있었던 거야. 자 그러면은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모테트는 뭔데라는 거 출제자는 어디까지 알고 있냐면 13세기 모테트 전형 그 중후반의 그 전형과 14세기 아이소리듬 모테트 정도는 안다. 근데 앞뒤를 모른다. 거기서 점수 깎여야지 라고 해서 이제 점수 조정이 그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체를 갖다가 완전하게 하고 여러분들 15세기 모테트는 그럼 뭔데요? 15세기 모테트 뭐 어떤 게 15세기 모테트예요? 라틴어. 그게 중요한 거. 언어. 라틴어로 되어 있는데 의식에선 사용되지 않는 전례에선 사용되지는 않지만 라틴어로 되는 종교 다성음악이 나와야 되는 거가 바로 그 시대의 모테트이죠. 무슨 이야기인지 알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럴 수 있어요. 던스탑을 모테트 수직화음적인 거를 던져줘 버리고 호모포닉한 거에 호모포닉한 컨트투스한 어떤 형태를 갖다 던져주면 이게 모테트인지 몰라요. 왜? 내가 알고 있는 모테트는 막 복잡하게 이렇게 다성으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는 시험에 분명히 모테트 공부했어. 근데 내가 모테트를 틀렸다? 근데 그거는 내가 실수해서 틀린 것 같고 생각이 안 나서 틀린 것 같아. 아니요.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13세기, 14세기만 했던 거지 앞뒤를 안 했던 거거든. 그래서 앞에 요거에서 이미 기출문제에서는 바로 이전 영향을 준 이 과정, 오르간. 그러면 이제 마지막 문제 봐보세요. 가음악으로부터 라음악에 이르기까지 장르적 발전. 그러니까 오르간음에서 모테트로 넘어가는 그 과정의 키워드는 뭐가 나와야 될까? 키워드 뭐가 나와야 될까? 뭐라고? 수평에서 수직? 오르간음이 수평이 이거 다 수직이야. 오르간음도 수직이고 모테트도 수직인데 뭐가 나야 될까? 오르간에서 모테트 어떻게 됐냐고. 가사가 어디에 가사가 테너리에 붙어? 상성부에 가사가 붙어. 그리고 상성부에 처음에 가사 붙을 때 처음부터 프랑스 붙었어요? 아니랬죠. 우리 그래서 진짜 초기형에서는 어땠어? 그 성서 해석적인 것처럼 붙여지는 거 봐서 처음에 라틴어로 나왔다고 그랬었죠. 근데 지금 여기에서 이제 이중 가사가 되게 되시면서 가사가 불어까지 이렇게 됐다까지 나와야 되는 거죠. 무슨 이야기인지 가세요. 그게 키워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르의 발전과 그러니까 여기에서 써야 되는 키워드 여기에서는 우리가 채점을 할 때 꼭 나와야 됐던 건 뭐예요? 오르간음에서 모테트로 그 가는 과정에서 상성부에 가사가 붙는데 처음에 라틴어로 됐다가 나중에 어떻게 불어까지 들어갔다까지가 나와야지 정확한 키워드가 된다는 거. 아시겠어요? 문제를 파악하는 거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 답을 여기 다 써져 있으니까 집에 가서도 보시면 되고 뒤에 외우세요. 오늘 언제? 지하철 타고 가시면서. 자, 그 다음 가볼게요. 2014년 비용 서술형 2번 문제였었어요. 레오넥은 다음 성가를 기초로, 레오넥 나왔습니다. 레오넥은 다음 성가를 기초로 이성부 오르간음을 작곡하였다. 이성부 오르간음을 작곡했대요. 근데 그러면 다음 성가를 기초로래요. 자, 뭐라고? 다음 성가를 기초로. 아하! 이미 문항 파악을 했던 사람들은 다성음악 나올 때 다성음악을 이렇게 안 보여줘. 원성가를 갖다 보여주고 그렇게 했던 문제가 지금까지 문항에 유형했어를 아는 사람들이 이거 갖다가 억지로 시험장에서 선생님 이게 왜 오르간음일까요? 이렇게 고민을 안 한다고요. 시험장 갔다 와가지고 다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선생님 다성이 어디 있어요? 저 이제 눈 씻고 찾아봐도 이건 단성인데? 이러고 있는 거지.
진짜 실제 그랬어요. 여러분들 지금 들으면 되게 바보 아니야? 이러겠죠? 당해봐. 근데 기초로 이성분 오르간음을 잡았다. 뭐를? 이성가. 이성가는 뭔데? 단성가예요. 그죠? 단성가를 갖다가 이성분 오르간음을 잡고 겠다. 그의 오르간음을 가부분 나오네요. 가부분 알렐루야 하고 부르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무슨 부분이었어요? 유빌리스한 부분이었죠. 여기서 지금 합창으로 노래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뭐 처음에는 이렇게 알렐루야 하고 나서 어때요? 이게 뒤집어지죠? 독창에서 합창 이렇게 뒤집어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이제 합창 부분을 부르는 부분이에요. 단성성가를 그대로 두었고 다성음악으로 작곡돼. 다성음악은 아무 데나 다성음악을 하나? 아니죠. 시편창 부분, verse가 들어가는 부분, 이게 시편에 어떤 가사가 들어가는 부분. 우리가 그쪽 부분 다성화했던 거 만들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다성화 하는데 이거 다성화 할 때도 그냥 같은 스타일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두 가지 양식이 있었어요. 다성음악을 만들 때, 오르간 만들 때 순수, 퓨어. 그러니까 멜리스마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냐 아니면 디스칸트하게 가는 거냐라는 것을 뭐가 결정을 해야 돼? 원성가의 가사 양식, 선율 양식하면 키워드 뭐 나와야 돼요? 실라빅, 네오마틱, 멜리스마틱 이거 나와야 되겠죠. 그죠? 선율 양식 요거는 지금 어떻게 붙어 있어요? 원성가에서 가사의 선율 양식 어떻게 붙어 있어요? 실라빅 이거는 멜리스마틱. 그럼 실라빅 하는 거는 어떤 양식으로 만들어준다고 했어요? 순서로 요거는요? 디스칸트하게 만들어준다라고 했었죠. 아시겠어요? 네. 자, 그래서 서로 다른 양식. 아하, 오르간음할 때 양식 이야기하면은 퓨어한 순수 오르간음하고 디스칸트 약간 뚝 나와야 되겠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디스칸트 양식. 선생님 잠깐만요. 디스칸트 양식, 쿠드투스 양식, 모티투스 양식, 푸가 양식. 이거는 모테트, 푸가 이런 것들은 장르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런 스타일, 풍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장르, 기법, 트로포스 기법, 트로포스 장르.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선생님들 그게 왔다 갔다가 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양식을 사용하였다. 아하, 중세에서 말하자면 중세시대 때 성가 이야기 나오고 다성음악 나올 때 바로 이렇게 양식 물어볼 수 있겠구나. 레오네고 오르간음에서 가나다 부분이 각기 다른 양식으로 된 이유를 음악적인 측면에서 각각 이런 것들이 이제 애매하다는 거. 난 시험 문제에서 뭐 물어본지 모르겠어. 뭐가 키워드인지 알고 있으면은 그런 거 고민 안 해요. 근데 음악적인 거 뭐 쓰라는지 모르겠어. 당연히 모르지. 요거에서 핵심적인 발전사적인 거에서 뭐가 핵심인가? 양식에서 뭘 써야 돼? 선율 양식에 대한 거 뭐가 키워드가 나야 되고 네오마틱, 실라빅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겠구나. 퓨어한 양식과 디스칸트한 거가 나와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거는 아무 데서나 한 게 아니라 독창자가 하는 부분은 어려운 부분. 뭔가 시편창에 들어가는 이 부분만 독창자 그룹, 그죠? 이거는 이제 전체가 다 하는 거고 그 부분만 확장이 되는 거구나 라는 그런 어떤 지식들이 다다다다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은 엄청 어려운 문제고 문제를 봐도 뭔지 모르겠어가 나오는 거야. 좀 어려운 문제이긴 했죠. 이거를 갖다가 풀어놓은 거가 밑에예요. 지금 제가 이거 뭐 다 써놨는데 제 설명에서 제가 빨리빨리 가는 거예요. 모르시겠으면 이따가 오세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자세히 해놨어요. 그냥 가서 보세요. 이제 이거 그 다음 넘어갈게요. 그리고 레오네가 페로테 우리 좀 한 가지 이제 더 추가를 하자고 한다면 이럴 수 있죠. 그 성분을 갖다가 거기서 디스칸트한 부분 있잖아요. 디스칸트한 부분에 나오는 것이 확장이 됐대. 언제? 페로테행 때. 그럼 어떻게 확장했대? 수직적 확장은 뭐고 수평적 확장은 뭐대? 수직은 사성부로 가는 거고 수평은 어떻게 됐어요? 옛날에는 레오네 시절에는 한 성분에 하나씩만 써는 거였다면 이제는 다양한 리듬 선법들을 조합해서 쓰면서 음악을 다양하게 풍성하게 만든다라는 것이 특징이었죠. 그런 게 나와야겠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둘 다 어때요? 둘 다 리듬 선법을 사용을 해요. 아직 정량 기보에 대한 이야기가 기보가 뭐야? 정량 기보 아니면 리듬 선법 하고 있는 거야. 리가토리를 가지고 지금 리듬 선법을 하는 때야라는 것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요거 비교하는 거 뭐 이렇게 많죠? 자, 순수 오르가는 양식. 이건 이제 집에 가서 오늘 이동 중에 어떻게 순수 오르가는 양식 가지고 정확하게 내가 쓸 수 있는 음을 기계 노래한 테오도르 성부의 멜리스마 양식의 두 플룸 부분이다. 디스칸트 양식 두 성부 리듬량을 사용해 비교적 빠르게 규칙적인 박자감으로 진행하는 양식이다. 디스칸트 안 하는데 내가 쓰려고 하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키워드들 몇 개 뽑아가지고 내가 중얼중얼 하면서 내가 쓸 수 있게 입으로 쓰는 거예요. 입으로.
자, 그거를 좀 연습하시고 가사 붙이는 양식, 선율 양식 말이 바뀌어서 나올 수 있어요. 가사를 붙이는 양식, 성가 선율 양식, 선율 양식, 선율 양식 문제는 이렇게 막 뒤집어져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알아야 될 게 쌀모딕형. 우리 시편창 나오면 쌀모딕형이라고 나오는 거 있었죠? 그래서 그 쌀모딕형 많은 음절을 동이름을 반복해서 다다다다다다 하잖아요. 그죠? 많은 음절을 동이름을 반복해서 노래하는 방법.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응창식, 교창식, 지창식은 성가를 부르는 방식 해가지고 문제에서 나올 때 이런 것들이 키워드가 다다닥 나와야지 라는 거 알겠죠? 자, 다음 가로 안에 알맞는 용어를 쓰시오. 예술고등학교 재직 중인 김교사가 시험 문제 이런 거 많이 나왔어요. 제 문풀에서 홍교사, 박교사, 김교사 엄청 많이 나왔을 거예요. 김교사가 전공실기 수업 시간에 주어진 가락을 디스칸트 양식, 디스칸트 양식. 디스칸트 양식이라는 거는 결국 뭐예요? 이거 대 요거예요. 그러니까 디스칸트가 확장되면, 디스칸트가 확장되면 성부가 뭐 3성부 정도 이상으로 가게 되면 컨두투스. 그렇다해서 컨두투스가 반드시 3성부 이건 아니지라도 어때? 이렇게 수직화음적인 어떤 디스칸트, 이 대 요거. 였다가 거기에서 다른 성분들을 또 깨면 수직화음적 콘두투스 이런 식으로 가고 또 그게 이제 맞으면 화성음악적인 게 발달이 되면서는 호모포닉한 이런 어떤 형태로 가는 거죠. 무슨 양인지 알겠죠? 디스칸트 양식과 숫자 저음 형태로 무엇을 실습하도록 했다. 디스칸트하다라는 건 어떤 음에서 어때요? 즉흥적으로 어떤 선율을 갖다 대의적으로 붙이는 걸 말하는 거죠. 컨티뉴에서 나오는 숫자 저음에서 나오는 것도 어떻습니까? 베이스 선율을 갖다가 베이스 선율만 그려져 있었어. 악보에서 베이스 선율만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화음을 내가 채워 넣어. 누가? 건반 연주자가. 그건 즉흥적인 성격을 갖는다라고 볼 수 있겠죠. 즉흥성이라는 거를 두고 지금 이렇게 묶어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이제 모차르트 이야기가 그러니까 다른 시대 거를 가지고 온 거죠. 그러면서 뭐냐면 모차르트의 협주곡. 선생님 협주곡이 나오면 반드시 따라야 될 키워드 뭐가 나냐면 카덴자, 즉흥적인 부분. 그래서 카덴자가 어디에 붙어 있느냐. 요게 항상 나오는 키워드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카덴자가 무슨 형태? 즉흥적인 형태로 연주되었다라고 나오고 있더라. 그러면은 만약에 이렇게 문제를 낼 수도 있어요. 뭐 모차르트 시대 옛날에는 즉흥적으로 갔던 것이 이제는 기보를 해줬다. 이런 이야기가 또 시험 문항으로 만들어질 수 있겠죠. 박 교사는 이제 음악교육론을 가지고 오네요. 고드는 음악학습이론에서 제시하는 패턴을 실습하는 동일한 패턴 또는 새로운 패턴, 동일한 패턴 플러스 새로운 패턴을 만들어라고 했었기 때문에 이거는 창작적인 거하고 관련된 거겠죠. 그래서 즉흥으로 만들어서 발표하고 수행평가를 구상하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죠. 그래서 즉흥이라는 거를 가지고 요거는 즉흥이라는 어떤 테마를 가지고 시험 문제는 엄청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의 그 초창기 형태의 문제 2014년도 그래서 그 뒤로는 이제 악보 같은 거 보여주면서 가고 있죠. 자, 그럼 집에 가서 해야 될 거 뭐냐라고 한다면 지금 숫자 저음, 바스 콘티누에 대한 어떤 즉흥적 성격, 지속되는 저음으로 악보에 선율과 베이스 성분만을 적어놓고 중간 성분은 베이스에 따라서 결정이 되죠. 그래서 그건 비워두죠. 그거를 갖다가 어때요? 즉흥적으로 컨티뉴 연주자들이 채워내는 방식이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노트르담 오르간을 두 가지 양식 했을 때 순수 오르간 디스칸투스 양식이라고 하는 거 박절감 있게 헷갈리지 마세요. 그 다음에 카덴자가 뭐야? 악곡이나 악장이 끝나기 전에 독주자는 독창자가 연주하는 기교적이고 화려한 부분.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고든 해가지고 일반화, 창작, 즉흥, 연주, 개념적 이해. 우리가 8가지 단계 중에서 뒤에 응용 단계 그 3가지 중에 지금 우리는 요 부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익숙한 음악 요소들을 사용하여 아까 기존에 있었던 패턴 플러스 새로운 어떤 패턴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단계에서 나오는 창작, 즉흥, 연주 단계.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핵심은 제가 봤을 때요. 이 기출반의 핵심은 뒤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은 왜냐면 어찌됐든 나왔던 개념을 갖다가 완벽하게 정리해서 외우는 건데 그거를 선생님들 시간 아끼시라고 요거를 정리했으니까 그냥 외우세요. 집에 가서 찾아가지고 뭘 하겠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동 중에서 기출을 오늘 안으로 터세요. 자, 그 다음에 19년 A형 4번 문제였어요. 땡땡고등학교 박교사가 오르프 까르미나 브라나를 갖다가 합창지도를 한다고 나오고 있어요. 작성 방법에 따라서 이제 뒤로 갈수록 이제 뭐가 되냐면 묻는 게 많아졌어요. 이거 언제야? 2019년이죠. 그러니까 묻는 게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뒤로 빼요. 작성 조건에서 1, 2, 3, 4 이런 식으로 붙여가지고 문항을 물어보죠. 쓸 때요. 선생님 문항을요. 자연스럽게 만들려고 생각하지 말고요. 1번, 2번, 3번 순서대로 그냥 딱딱딱딱딱 쓰면서 가세요. 그래야
그래야지 안 헷갈려요. 뭔가 문장을 답이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어떤 그게 있냐면은 선생님들이 그 문항을 읽다가 헷갈려가지고 중간에 빼놓고 쓰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시험 문제 때 깔짝깔짝 이렇게 써가지고 그러지 말고 요거 1번, 요거 2번, 요거 3번 해가지고 1번은 무엇이고 이거는 이렇게 해서 2번에 뭐뭐가 되었고 이렇게 해서 그냥 순서대로 써내려가세요. 그게 제일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밑줄 친 기억의 말에 빠르기 말을 쓸 거. 기억의 말을 빠르기 말 뽑고 스리제인더. 그러니까 이제는 문제에서 오늘 시험 문제 받아보셔서 알겠지만 고전인 파트나 이런 데 들어가는 악전 문제 엄청나게 나왔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악전은 따로 나오지 않아요. 절대 악전은 따로 나오지 않아요. 뭐 지도법이라든지 서양음악이라든지 앞으로는 더 많이 나올 거예요. 낭만시대는 더 많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가셔서 악전에 대한 거 정리하셔야 되겠고요. 포커와 스트링 젠더. 자, 포커와 스트링 젠더는 뭐예요? 점점 빠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붙는 어떤 부가어적인 거. 것들 알라 이런 것들 무슨 풍으로 이런 것들 있었잖아요. 바로 그래서 앞에 부가적인 것들도 같이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스트링 젠더 좀 낯설게 느껴졌던 거죠. 그래서 피잔테 스트링 젠더 좀 낯설게 보여질 수 있는 것을 물어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지금 얘가 빠르게 말을 쓰시라고 했었잖아요. 이제는 막 모르는 것들을 피잔테 이렇게 일부러 피잔테를 왜 써줬겠어요? 뭐가 빠르긴지 아닌지 구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은 빠르기와 관련된 거가 있고 어떤 건 다이나믹과 관련된 거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을 구별하시라는 거예요. 칼렌더 뭐하고 관련된 거? 악상? 그럴까? 칼렌더, 스몰랜더 사라지듯이 뭐랑 관련될까? 찾아보세요. 자, 그 다음 그 빠르게 하고 관련될걸요? 제가 이거랑 같이 나왔어요. 가서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테마, 그러니까 이게 빠르기냐, 악상이냐, 부분적 강세냐, 아니면 점차 강세냐, 점차 빠르기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를 구별하셔서 여는 거가 여기서 가장 핵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줄 기억에 한 번요. 여기선 피잔테를 안 물어봤었나? 자, 그래서 지금 기억에 빠르기 말 해가지고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 악곡의 라틴어 가사는 라틴어 가사래요. 중세시대 세소. 자, 지금 뭘 물어봤어요? 오르프라는 현대작품을 갖다 보여주고 중세하고 연결하는 거. 여러분들 지금 문풀밭에서 수도 없이 지금 연습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요게 지금 2019년이죠? 핫 트렌드예요. 시대를 막 섞어버리는 거. 시대를 섞는 거. 그래서 그 본질을 알게 하는 거. 중세시대 세속노래 모음집에서 발췌한 건데 이 가사에 썼던 중세 지식인의 집단의 명칭을 쓰래요. 뭐예요? 집단. 골리아드 나와야겠죠? 우리 기억나세요? 다윗과 골리아드? 선생님 만약 그러면은 제가 아주 문제를 그냥 훅 하고 던져볼게요. 16세기 세속음악에서 나오는 집단이 나왔다. 그렇지, 마이스터진 거 하고 이렇게 키워드가 동동동동 떠다녀야 되는 거. 그거예요. 그래서 집단에 대한 거. 집단이 또 뭐가 나왔냐면 국악에서 사당패, 집단. 생각보다 집단이 많이 나와요. 집단들도 알아야 되구나 라는 거 아시겠죠? 또 뭐가 있을까? 우리가 가곡에서 나왔다. 무슨 가단들 이름이 막 나왔어요. 가단 이름 쓰라고는 안 하겠지만 가단 나오면은 가곡 이렇게 또 생각이 돼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집단 되게 중요하구나 라는 거. 그러니까 글을 읽을 때 집단 나왔네 이렇게 하면서 보셔요. 자, 그 다음 이 악곡의 라틴어의 중세시대에서 모음집, 세속노래 모음집이라고 나왔죠. 세속노래 모음집, 라틴어 가사, 그죠? 라틴어 가사. 그러니까 라틴어 단성노래 해가지고 우리는 단성 콘두투스, 베르수스 또 뭐 있었지? 단성 콘두투스, 베르수스, 골리아드. 지금 여기 있는 골리아드송. 아시겠어요? 네. 자, 그래서 그걸 정리한 거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이건 또 옛날 문제, 2012년도 문제인데요. 이 문제가 진화 과정을 보시게 될까요? 이거요, 선생님. 종음세 순서대로 배치해 놓은 거예요, 기출문제. 종음세 순서대로 배치해 놓고, 지금 여러분들이 그레고리아 성가 확장부터 해가지고 쭉쭉쭉쭉 지금 오고 있는 과정이에요. 지금 세속음악에서 나오는 형식구조, 알파벳의 음악을 형식구조. 자, 형식과 구조를 물어봤어요. 자, 알파벳 나올 때 뭘 물어봐요? 형식과 구조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봐보세요, 선생님. 이거 그 다음 문제일 건데요. 잠깐만요. 여기에서 형식과 구조가 또 한 번 나올 텐데. 여기에서 저기가 지금 몇 번 문제지? 그 다음 문제 보면 2016년 A형 7번 문제를 보면은 여기에서 형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거 문제 풀어가면서 제가 볼게요. 문제 여기 있다. 동일한 유형의 형식. 이거는 지금 몇 년도 문제예요? 2016년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기출문제 문항의 문제와 답지에 있는 그거를 엄청 잘 봐야 되구나. 형식. 아, 그럼 세소문항계에 나왔을 때 형식과 구조는 알파벳 이야기로 접근을 해야겠구나라는 것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이따가 왜 이게 되게 중요한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요. 앞에 다시 가볼게요. 형식과 구조하면서 알파벳 이야기 나왔고, 우리가 뭐 후렴 또는 반복고, 가락은 같으나 가사가 바뀜이라고 나왔죠. 자, 그러면은 요거에 대한 해석을 하는 거 연습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뭐냐? 여러분들이 비를 아빠 하고 외웠겠지만은 이제는 수준 있게 어떻게 외우냐? 아빠라고 했으면 아빠 할 때 그 대문자에는 바로 후렴부구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이제 연구조를 이루는 BBA라고 하는 데서는 A 선율과 B 선율이 있었어. 근데 A 선율과 B 선율 다 어떠냐면 알파벳이 지금 어땠어요? 소문자로 되어 있잖아요. 가사가 후렴구하고는 다른 가사를 쓰는 스탄자, 그러니까 연구조를 이루고 있는 부분이 가운데 있고, 끝나는 데에서 후렴구가 다시 이렇게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라면서 그걸 풀어가야 돼요. 롱도 뭐냐면 후렴구가 두 개의 악상으로 두 개의 선율로 되어 있는 후렴구가 있어. 그게 뭐냐면 A라는 선율하고 B라는 선율 두 개가 있는 후렴구가 있고, 근데 얘가 앞뒤로 있는데 중간에 후렴구 반만 또 끼어 들어오는 구조가 롱도의 특징이다. 우리 롱도 뭐예요? A, B, A, C, A, D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그거의 할아버지격처럼 어떠냐면 반복되는 그 후렴구가 다는 아닌데 중간에 한번 끼어 들어오는 어떤 형태, 그게 롱도의 특징이야. 그리고 나서 어떻게 A, B 후렴구 나온 다음에 소문자 A가 나왔다는 것은 앞에 후렴구하고 선율은 같은데 가사가 다른 형태로 반복했다가 다시 선율하고 가사하고 똑같은 거 나왔다가 다시 어떻게 선율은 같은데 가사만 다른 형태 나왔다가 또 다른 어떤 선율과 가사가 다른 B가 나오고 이렇게 가라는 걸 해석을 하시면서 가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그래서 집에 가셔서 해야 돼. 그러면 발라드. 이거 다 틀린 건데요. A, B, C예요. 자, 발라드가 어떻게 된다고요? 발라드 이거잖아요. 아시죠? 근데 이제 뒤에 후렴구 붙이면 이렇게 붙일 수, 이게 정답이에요. 이거 틀린 답이니까 이거는 답은 지금 1번이 맞는 거고, 그러면 이거 해석해 보세요. 시작. 어떻게 해야 돼요? 후렴구 앞에 있어요? 없어. 그리고 얘는 어떻게? A랑 B랑 선율이 다른 두 개의 악구가 있고, 그 다음에 선율 두 개 다른 악구 A가 한 번 반복이 되는 형태이고, 그죠? 그리고 B가 붙는데 뒤에 C가 붙었다. 그럼 뭐예요? 이 C는 대문자 C예요. 후렴구가 있어. 근데 완전히 이질적인 어떤 후렴구가 붙을 경우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요 해석을 하셔야 돼요. 이제 앞으로, 왜냐면 서술을 하는데, 그러면 집에 가셔서 이거 만약에 익숙한 거죠? 초음수대에 나와 있는 거. 요거를 갖다가 자, 공부하시는 방법 가르쳐 줄게요. 시험 문제에서 이제 어렵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 남들 뻔히 아는 거 해봤자 상위 그 퍼센트자 안에는 4% 안에 4%가 뭐야? 임용시험은 4%보다도 더 좁아요. 1등급에서도 초 1등급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남들이 아는 거 뻔히 아는 수준으로 공부하면 안 되고, 자, 보세요. 요거를 연습할 때 어떻게 하냐? 비를레는 대부분 파랭 구조를 가지고 있어. 근데 이 파랭이 이게 한 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야? 여기 보니까 파랭이 2연이 되고 요것이 3연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나오죠. 요거는 근데 롱도는 안 그래. 롱도만 안 그래. 롱도 다른 거는 지금 3연으로 되어 있는데 얘는 지금 2연으로 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파랭으로 되어 있는데 얘네들은 2핵씩 짝을 지어가지고 들어가는 형태로 되어 있어. 그러니까 아까 우리 비트민 파스칼리 같은 데에서도 메탱 구조였어요. 파랭 구조에서 그게 세소음악적인 거 관련성 이야기 때 이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자, 봅시다. 후렴구에서 요거를 연습할 때 처음에 후렴구 1, 2행으로 되어가는 후렴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영구조로 되어 있는 거 A, B가 서로 다른 거가 있는데 후렴구하고 다른 B가 먼저 나와서 이렇게 풀어가는 거예요.
거예요. 요것도 마찬가지. 지금 풀어갈 때 후렴구가 중간에 들어가는 것도 파랭으로 되어 있어. 대부분 파랭으로 되어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죠. 발라드는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 개 후렴해가지고 가로만 쳐놨죠. 그러니까 가로 C하고 지금 유사한 거죠? 무슨 양인지 이해 가세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것은 트렌첸토 시대에 나와 있는 건 사실은 이때 시대, 이 트렌첸토의 음악은 앞에 있는 아르스 노바하고 다르게 시의 형식 구조가 그렇게 완벽한 그런 거는 아니었어요. 얘네들은 멜리스티마틱한 어떤 선율적인 거, 자유스러운 어떤 선율적인 거가 중요했던 거고, 얘가 지금 마드리가 카치아 발라타가 비를레하고 좀 닮았다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자세히 보니까 어때요? 아까는 1, 2, 3, 4, 5, 6, 7, 8 이렇게 갔었는데 얘는 좀 다르죠? 그죠? 이게 이런 어떤 중간에 뭐 물타락해가지고 중간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얘도 지금 1, 2, 3, 4, 5, 6 이렇게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남들하고 조금 차이가 나게 좀 공부를 하시려면은요, 요거는 어떻게 그냥 이제 외우는 거는 넘어서서 알파벳을 다 해석을 해보시고, 이걸 갖다 어디서 확인해 보시냐? 나 이거 해석하는 거 귀찮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들배에서 이거를 풀어놨어요. 들배에서 요거를 하나씩 풀어놔서 그걸 읽어보세요. 그걸 읽어보면서 다 이해가 완벽하게 돼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고 이제 계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거를 정리를 하는 거였고요. 자, 그 다음 가볼게요. 2016년도 문제였어요. 다음 악보를 보고, 이것도 지금 어때? 세속음악 유인 것 같죠? 성부수 몇 성부? 3성부였어요. 그리고 지금 가사가 어떻게 됐어요? 가사가 2로 갔네. 그럼 몇 세기? 몇 세기? 14? 맞아요. 14세기. 그죠? 자, 그러면 14세기에서, 그렇지, 삼성부고 14세기 하면 내가 알고 있는 비렐 롱도 발라드, 마드리가 카치아 발라타, 그쪽 어디에선가 동동동동동동 떠다녀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언어적인 걸로 선생님들이 조금 알아두면 좋긴 하죠. 이태리언지, 프랑스언지, 이런 걸 좀 반영하면 좋겠고, 무지크 픽타 같은 것들이 지금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아, 이 시기였던 것 같아.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근데 우리가 또 특히 뭐 발라타나 뭐 이런 거 같은 거, 768 같은 거 나오는지 확인해보려면, 768 아무 데서나 확인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사가 뭔가 좀 끝이 나는 부분들, 이런 데를 보고, 그거 보고가지고, 아, 여기서 8도, 그 다음에 이 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솔라시도 레미,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봐야죠. 솔라시도 레미 6도, 솔라시도 레미 8, 그러면 768 정지 나오네. 그럼 768 정지 나오니까 발라타인가? 라는 거를 들어가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보세요. 선생님, 발라타는 비렐 롱도, 비롱빨, 마드리가 카치아 발라타. 발라타는 무슨 형식이었어요? 아빠하고 비를레하고 비슷했죠. 그게 앞에서 그 가사가 우리 그 145 나왔던 거 나왔었으면 훨씬 쉬웠을 것 같아. 근데 중간을 떼어줘 버려. 아, 요즘 시험 문제 이렇구나. 중간 떼어져가지고 거기서 찾아가지고 할 수 있게끔. 여기서도 그러니까 악보의 근거라는 말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악보에서 단서 찾아가지고 써.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아마 문풀반에서 악보 근거세라는 거가 바로 그게 이제 응용력을 높이는 연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아가 볼까요? 지금 나에서는 보니까 나는 어떤가 수직화음적인 것 같아요. 근데 문제를 보고 모르겠으면은 밑에 있는 뭐 작성 조건이라든지 보기라든지 그런 걸 보면 답이 나와요. 악보가는 아이소리듬 모테트가 나타나기 시작. 그러면 아이소리듬 모테트 요거 보고 이거 14세기 금방 찾아요. 그 다음에 이 악곡은 춤추다라는 거에서 유래됐다라고 하는 거. 그럼 뭐 발렛 같은 데서 유래됐던 소린가? 이 악곡의 동일한 유형 형식의 음악으로는 마드리가과 뭐가 있는데 비를레는 이 그룹의 음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진짜 이제 이 문제를 엔지간이 좀 꼴려고 했나봐요. 보니까 자, 한번 해볼게요. 지금 보니까 비를레, 롱도, 발라드, 그 다음에 마드리갈, 카치아, 발라타. 자, 그러면 여기에서 문항에서 물어보니까 하나씩 문항에서 이제 제거해 볼게요. 보니까 마드리갈과 요런 비슷한 게 마드리갈, 그 다음에 비를레도 그러니까 여기에 속하기는 하는데 이 그룹의 음악에는 속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동일 유형으로 요런 거가 있는데 비를레는 이 그룹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 그러니까 문장이 사실 깔끔한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마드리갈이 우리 C의 형식 구조가 어떻게 됐어요? A, A, B 나왔던 거 기억나시죠? 맞아요. 발라타 어떻게 됐어요? A, B, B 이렇게 나왔던 거 기억나시죠? 어찌됐든 간에 두 개의 악구가 스탄자로 구성이 됐고 그 다음에 그 소문자로 되어 있었던 형태였었어요. 그러니까 AAB든 BBA든지 간에 두 개의 악구로 소문자로 되어 있는 형태들을 찾으면 되겠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더라라는 거. 여기까지 이해 가셨어요? 이해 가셨어요? 네. 자, 그러면 문제에서는 지금 발라타였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마드리갈이랑 닮았대요. 그죠? 비를레가 이 그룹의 음악에 속하지 않는다. 요게 지금 같은 어떤 형태인데 비를레가 지금 요거하고 요거는 지금 어때? 요렇게 지금 그룹에 속해져 있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른 그룹에 지금 속해져 있는 거죠. 비록 아르스도바 음악으로. 자, 근데 비를레 이 그룹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나머지 나와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롱도하고 발라드하고 카치아 이렇게 남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많이 헷갈렸던 건데 그러면은 AAB로 들어가는 스탄자가 AAB로 만들어져 있는 거가 뭐가 있느냐라고 한다면요. 자, 발라드 우리 지금 문품할 때 발라드 문제 제가 드렸었을 거예요. 그때 발라드 앞에서도 AAB 형태로 되어 있는 모습 어때요? 닮았어요. 맞아요? 그럼 닮았어. 롱도는 문제가 뭐가 돼요? 가운데 중간에 후렴구가 들어가 버리는 거가 문제가 되죠. 안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카치아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카치아 어원을 공부한 이유가 있어요. 카치아는 어떻게 나오는 구조였었어요? 위에 상성부가 쫓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는 모방적인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밑에 반죽으로 가는 어떤 형태였어요. 물론 위에 상성부가 쫓아가 테너로가 아니라 위에 상성부가 쫓아가지만은 다른 악곡들과는 다르게 최상성부가 주도적으로 간 느낌이 아니라 위에 있는 상성부가 쫓아가는 어떤 모방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게 쫓아가다의 카치아였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그림의 형태하고는 악보의 그림 형태하고는 조금은 다른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C의 형식 구조를 따졌을 때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이 그룹이라고 하니까는 이거는 프랑스 그룹 말고 이태리 그룹의 나머지 하나 요거 찾자 이렇게 가지고 가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거 아니에요. 확실히 아니고 저한테 너무 많이 질문해. 이거 확실하게 아니에요. C의 형식 구조 그래서 앞에서 문제 보여드렸잖아요. 세속음악에 나오면은 뭐 이게 이태리 건지 프랑스 건지 그닥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당시에는 한 가족이었기 때문에 왜냐면 이태리 사람 프랑스로 시집가고 뭐 프랑스 사람이 이렇게 만나가지고 결혼하고 하기 때문에 요 시 형식이 여기에서 유행을 하기도 하고 여기 형식이 여기서 뭐 뚜루바뚜루들이 막 넓혀가가지고 저쪽 나라 가서 하고 저쪽 나라 가서 하고 이렇게 문화가 이렇게 확산이 되었던 거기 때문에 어느 나라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물론 대표성을 갖는 장르들 이런 것들이 있어. 요건 중요하죠. 그렇지만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음악의 형식 구조, 시의 형식 구조, 문학의 형태가 어떻게 발전했고 그에 따라서 음악의 형태가 어떻게 발전했어가 여기서 묻는 거에 요지가 돼야겠죠. 아시겠죠? 네, 그래서 답이 발라드가 그렇게 나왔던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발라드 악보 드렸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5세기 지금 여기에 나왔던 이 악곡 나는요 몇 세기 몇 순 기법을 보여주는데 이 기법에선 정선율이 최상성부에 있으며 그러니까 주도한 어떤 선율이 최상성부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악곡은 연주될 때 어느 정도 즉흥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다라고 나왔어요. 우리 이거 무슨 이야기 하는 거야? 포불등 이야기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14세기하고 15세기 출제자가 이제 우리는 출제위원의 머리 꼭대기에 있어야 돼요. 자. 왜 출제자가 문제를 던졌을 때 이 지금 2016년도 문제, 2016년 문제에서 하나는 지금 14세기 거, 하나는 15세기 거를 던져줬는데 이분의 머리 생각에서는 뭘 물어봐야겠다가 제일 강했었을까? 최상성부, 테노르에서 주성부가 있었던 것이 역사적으로 위로 올라가는 어떤 영향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을 보여줘야겠다. 그거를 문제를 물어봐야겠다. 그래서 14세기, 지금 위에 나와 있는 요거가 가가 만약에 문항으로 다시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무슨 양식을 물어보겠어요? 칸틸레나 양식을 물어볼 거예요. 칸틸레나 양식과 그 다음에 비슷한 식의 영국의 영향은 포브르등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수직감적이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고 막 이런 부분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게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종합적으로 일어나서 이제 음악이 다 어때요? 이제 주성률이 테너르에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는 어떤 구조적인 악곡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 문항에서는 이게 왜 이렇게 냈느냐에 대한 과정은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음 시험 문제를 예측할 수가 있죠. 바로 최상승부 주도 그 부분 칸틸리나 양식 딱 정리해야지. 그리고 여기서 난 시 형식 구조를 내가 다 서술할 수 있게 준비를 해야지 라는 거 아시겠죠? 네, 자 그래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집에 가셔서 요거 다 정리하세요. 뭐 파버든 포브르든 뭐 굳이 막 다 뭐 파버든 같은 경우는 중간 성부에 있어가지고 위아래로 해가지고 즉흥선율을 만드는 거였고, 뭐 포브르등은 최고 성부에 있어가지고 뭐 6도 8도 내려가가지고 만든다 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파버등과 포브르등에 대한 정리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2020년 작년 거 문제네요. 자, 이제는 마쇼 거로 지금 넘어갔어요. 마쇼. 근데 지금 이 마쇼 문제도 어떻게 나왔냐면 다음 가라 해가지고 다음 가는데 1950년대 이렇게 현대하고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 많죠. 우리가 현대 파트에서도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중세 때 했던 이론들이 또 계속 나올 거예요.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현대할 때 막 다른 시대들 중세할 때 다른 시대들 거 연결 많이 했었잖아요. 현대할 때는요, 지금 복습 잘해야 돼요. 제가 현대할 때 제가 중세거 갖고 가서 지금 문제 내다가 왔거든요. 중세 악곡들이 막 들어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거하고 공통된 부모가 무엇이겠느냐라는 것들이 분명히 나와야겠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음악적 재료를 다루는 작곡의 방식을 설명하는데 지금 뭘 물어봤어요? 작곡 방식을 물어봤어요. 작곡 방식. 그죠? 작곡 방식. 그래서 나는 현대 음악을 들어가면은 뭘 하냐면 어떤 작곡가의 어떤 작곡 방식, 누구의 무슨 작곡 방식, 이걸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나는 마쇼의 모테트. 자, 마쇼 선생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마쇼는 노틀담 미사하고 끝 해버리면 안 되고 마쇼가 모테트도 나왔네 라는 거를 알고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 풀 때 마쇼의 모테트를 보여드렸어요. 뭘로 보여드렸게? 무슨 문제로 드렸게? 몰라. 거기서 뭘 하겠냐면 제가 호켓 같은 어떤 기법이나 단기문적인 어떤 기법들이요 많이 나오는데 미사에서는 조금 제한적이었었더라도 모테트에서 많이 나와서 상상부에서 막 호켓같이 막 이렇게 단기문도 나오고 하는 것들, 리듬이 복잡하게 나온 것들 보세요. 그 문제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눈과 머리로 기억하기보다 귀로 기억을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쇼의 모테트의 테너르 성부다라고 하죠. 그러면 마쇼 모테트의 특징이 뭐였었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마쇼의 모테트의 특징. 이제 이 문제를 제외하고 앞으로 공부를 할 때 마쇼 모테트에서는 상성부 아이소 리듬 당연히 있을 것이고, 그죠? 아이소 리듬은 당연히 있을 것이고, 우리가 마쇼에서 미사 공부를 할 때 테노르하고 콘트라 테노르하고 짝을 지어가지고 그 14세기 그 건축 이중구조로 나와 있는 거 그거랑 같이 묶어서 봤었었지. 아이소 리듬 세트로 그렇게 굵직하게 간 거 봤었어. 그리고 상성부에서는 단기음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부분들이 리듬 막 복잡하게 나오고 무지급 피터 많이 나오고 하는 모습들로 봤었어 라는 거 기억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마쇼의 모테트의 테너르 성부이다. 근데 이제 물어보는 거는 밑에를 물어봤어요. 여기서는 지금 밑에를. 왜 밑에를 물어봤을까? 아이소 리듬은 원래 어디에 장착을 해? 테노르 성부에 장착을 해. 근데 나중에 이제 막 움직이기 시작한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테노르 성부, 그거 물어보려고 하나 보다. 아이소 리듬의 성질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작성 방법에 따라서 서술하셔가지고 작성 방법, 여러분 작성 조건, 작성 방법 이런 것들 많이 있었죠? 요거 이제 문항을 많이 물어보겠다라는 거예요. 1950년대 이거의 기법은 음고뿐만 아니라 음악의 다른 요소들을 열을 만들어서 사용한다. 적어보세요. 음열 음악이 뭐예요? 총열 음악이 뭐예요? 총열. 금방 읽었잖아요. 음고뿐만 아니라 음악의 다른 요소들의 열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음악적 재료로 사용하는 거. 그죠? 그 다음 그게 보통 이제 음열 음악, 우리가 12음 기법이라는 거가 나오고 나서 그 음고들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 열을 지어서 만들어낸 게 그게 총열, 토탈 시리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것들이 다 뭐예요? 음열주의 음악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음열의 어떤 확장과 같은 이 기법은 1920년대 슌베르크의 12음 기법을 발전시킨 것으로 뭐라고 나와요? 음열주의가 확장됐다. 총열주의는 음열주의가 확장되었다 라고 나오고 있죠. 그러나 슌베르크가 창출한 기법은 뭔데? 12음 기법. 이미 음악의 전통 속에서 경험한 것이다. 뭐라고요? 전통 속에서 음악을 경험했다. 슌베르크의 특징. 슌베르크는요, 굉장히 많은 모음곡,
그 다음에 쇤베르크에 뭐 또 뭐가 있죠? 뭐 칸타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엣 형식, 무슨 뭐 바이올린 협주곡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과거의 조성음악의 어떤 형식적인 것들을 어때요? 많이 써요. 이 사람이 뭔가 새로운 거에 대해서 맨날 뭐 진무질. 물론 아방가르드하다라고 하는 건 12음기법과 같은 어떤 형태를 갖다 세팅을 했다. 그건 아방가르드 해. 그렇지만 이 사람이 그냥 한 게 아니라 자, 또 문제. 음악교육용 문제. MMCP의 원리에서 자, 이제 그쪽으로 쭉 가야 돼요. MMCP의 원리에서 지금의 음악은 그냥 만들어지는 음악이 아니라 전통으로부터 내려왔었던 음악이기 때문에 전통의 음악 교육적인 것들도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네 가지 원리 중에 뭐가 해당될까요? 오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늘이라는 그게 뭐였나? 요거예요. 그래서 쇤베르크가 늘 하는 말은 뭐냐면 내가 하는 것은 내가 아니었어도 바그너 이후 막 반응계적인 거 엄청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거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고 이 모든 음악이라는 건 역사적인 어떤 산물이고 역사적으로 내려왔던 전통인 거야 라고 해서 이 사람은 굉장히 전통을 중요시 생각을 했던 사람이고 실제 조성음악의 형식적인 우리 모음곡 같은 것들 그죠? 쇤베르크의 모음곡 같은 것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구나 이런 데서 그랬다는 거야. 음악의 전통 속에서 경험을 한 것이다. 지금 벌써 문제가 지금 몇 문제가 변형이 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본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해진 열을 반복하면서 응집성 원리를 정해진 열을 어떻게 했대요? 반복했는데 그냥 반복하지 않아요. 응집성의 원리를 실현하는 방식은 과거의 작곡 방식에서 보존되고 발전됐죠. 무슨 이야기냐면 옛날에는 똑같은 것이 반복해서 나오면 돼. 근데 그죠? 아이소 리듬이 나와서 이거 똑같이 반복해 똑같이 돌고 했는데 모티브 가공기법 들어가자 모티브 고전시대 모티브가 나다다다니 조금씩 확장되고 변형되고 발전이 돼. 근데 쇤베르크 가니까 12음료를 만들었는데 요렇게 갔다가 뒤집었다가 역행했다가 이거는 뭐 귀로 알아들을 수 없을 만큼의 어떤 형태로 발전이 돼. 어찌됐든 걔는 뭐야? 모티브는 모티브였던 거야.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게 뭐야? 그 모티브라는 것은 그게 시작부터 처음까지 어떤 응집성을 갖게 해준다는 거예요. 무조음악이라서 응집성이 없나? 아니라는 거예요. 뿌리 그 자체는 똑같은 데에서 가져왔던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선생님들은 이 음열 음악이라든지 무조주의 음악에서도 뭘 핵심적으로 볼 거냐면 무조 음악의 응집성은 어떻게 예를 들면 016 막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죠? 그게 결국 무조 음악에서도 요 016이라는 하나의 셋 띠오리, 우리 집합이론이라는 것이 바로 무조 음악에서의 응집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도구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셋 띠오리 한 거예요. 아,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응집성 원리를 실현하는 방식. 아, 시험 문제에서 셋 띠오리 응집에 대한 것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구나. 무조 음악에서 응집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구나.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시험 문제가 뭐가 나오겠는데 우리는 지금 시험 문제가 뭐 나올지가 지금 제일 궁금한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야 될 거 시험 문제가 뭐가 나올까? 이게 궁금해야 되니까. 과거의 작곡 방식에서 보존되고 발전되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14세기 아이소 리듬 기법에서 음악의 재료를 탈리아라고 부르는 리듬적 요소와 꼴로르라고 부르는 선율적 요소를 나누어서 열을 만들었는데 작곡가는 이 기법으로 악곡 전체 어디에다가 테노르 성부를 작곡하기도 했는데 대표적인 작포로 마쇼의 모테트 요로 한 것을 틀 수 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는 자 다음번에 공부할 때 나는 뭘 정리해야 되냐면 마쇼의 상선부도 정리해야지.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마쇼의 상선부에서 어떤 형태로 나왔는지도 정리해야 되고 무조음악 이제 현대 파트 들어갈 때 무조음악의 음직서 셋띠오리 아직 정리 안 하고 포기했으면 빨리 주워 담아야지 라는 거 정리하셔야 되고 탈리아하고 꼴로르에 대해서 야무지게 쓸 수 있어야겠지 라는 것들 아시겠죠? 그리고 마쇼의 모테트가 나왔으면 들배 선곡집에서 마쇼의 모테트 뭐 나왔는지 봐볼까? 그라우트에서 혹시 마쇼의 모테트 있는지 볼까? 이러고 보시라고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가의 괄호 안에 기역에 나타나는 용어를 쓰시오. 가의 기역에 나타나는 용어 뭐예요? 동절음악. 자, 가에 나타나는 동양 리듬 기법과 그들 12음의 공통점은 재료 관점에서 쓰시오. 동일한 선율을 갖다 반복되는 거죠. 그리고 작곡가 하나의 셋, 열을 만드는 어떤 형태들이 바로 공통점이라 볼 수 있겠죠. 나의 악곡에서 콜로르의 사용 횟수를 갖다가 콜로르의 사용 횟수는 뭐겠어요? 반복되는 횟수를 갖다가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콜로르의 사용 횟수 어떻게 돼요? 몇 회? 3회. 어디까지 끊겨집니까? 레, 솔, 파. 솔, 도, 시, 도, 도, 파, 솔, 라, 솔, 파.
여기까지 끊겨지네. 여기까지 끊겨졌네. 그죠?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여기까지 개수대로 세면 될 것 같은데요. 그죠? 그래서 또 어디에서 끊어져요? 여기에서 또 끊어지겠죠. 맞아요? 네, 그렇게 해서 3번 나오더라. 똑같은 거 반복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뭐 했었어요? 요거에서 이제 진화된 문제가 그거예요. 만들어봐, 이제. 탈레아 꼴로를 만들어봐. 라는 거가 여러분들 문풀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저한테요, 선생님 문풀 문제 복습 어떻게 해야 되라고 질문하시는 분들 이번 주에 되게 많았는데요. 문풀 문제, 왜 선생님 문풀만 막 돌리면 될까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니요, 안 돼요. 문풀 문제는 그야말로 지금 시험의 어떤 유형과 스타일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진짜 외워야 될 거를 진짜 외워야 될 건 여러분들이 뭐 상반기 때 마인드맵을 했거나 조금씩 정리를 했거나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서브를 해놓은 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이거 내가 그냥 버리려고 했는데 해야 되겠구나. 라는 거를 더 이렇게 각성을 하고 하라는 거지. 문풀만 돌려가지고 될 거야. 문풀만 돌려서 안 외우면 어떡하게. 그러니까 문풀 보고 지금 선생님들이 이거 보니까 아, 내가 문풀 문제를 그 문제 길어지면 귀찮아서 안 풀었는데 그거 버리면 안 되겠구나를 좀 더 각성하면 더 좋을 것 같고, 공부는 외워야 되는 거죠. 문제만이 문제 뭐 세대기 문제 뭐 첫 문제 만 문제 풀어봐야 안 돼요. 그냥 외우세요. 그러니까 오늘 요걸로 기출은 끝이에요. 자, 그 다음에 2019년 문제 또 가볼게요. 14세기 작곡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노트르담 미사 이야기예요. 아, 마쇼 진짜 많이 나오네. 마쇼 많이 나오네. 그래서 노트르담 미사, 이 작곡가는 아레스 노바의 대표적인 작곡가에 대한 서양 음악사의 최초의 위대한 작곡. 이거 좀 오바야. 서양 음악사의 최초의 위대한 작곡가. 이거는 뭐 좀 그런 거 같아. 레오냉이 최초지. 자, 그 다음에 시인으로서 국제적인 명성을 떨쳤다. 그는 14세기 새로운 리듬과 다양한 기법을 리듬 이야기하면 뭐 나올 것 같아? 아이소 리듬 이야기 나올 것 같고, 다양한 리듬 이야기하면 상성 분야에서 단기만 같은 거, 과거의 호켓 기법 같은 것들도 많이 쓰고 이런 이야기 나올 것 같아. 그래서 모테트 미사고 기악 음악과 세속음악이 당시 유행하고 있는 마쇼도 모테트 썼대요. 아니면 저희 세속음악 썼대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유행하고 있는 음악 형식으로 많은 작품을 남고 있는데, 그는 대부분 13세기 작곡가들의 익명을 선호한 것과는 다르게 자신을 독창적인 창조자로 인식하고 있었으면서 후세를 위해서 작품을 보존하는 욕구를 있어서 자기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곡을 남기게 되죠. 통상 미사를 갖다 남기게 되죠. 그 악곡과 관련된 요거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항 스타일을 한번 봐보세요, 선생님. 문항 스타일이 어떻게 나오냐면, 가에서 어떤 설명을 갖다가 블라블라블라블라 이야기를 해준 다음에 나에서 그거와 관련된 악보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이거는 왜 그러냐? 출제자 마인드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거는 뒤에 나오는 구체적인 답을 하기 위해서 점점점 줄여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에서 뭔가 추상적으로 좀 이야기를 했다가 이 나의 악곡에서 그런 어떤 것들이 반영되고 이게 이제 누구다라는 게 확실하게 만들어지기 위해서, 자, 그래서 나에서 지금 악곡이 나오고 있는데 4성부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컨트라테노로 테노라, 자, 이름에서 테노라고 컨트라테노 짝을 지어서 가는 형태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상성부에서 순차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단기문적인 거나, 그 다음에 이렇게 무지가 픽타적인 것들 나온다거나, 그 다음에 이렇게 단기문적인 어떤 호키적인 어떤 기법적인 것들이 또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미사에서는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거 맞아요. 호키 기법 같은 것들을. 그러나 모테트 같은 데서는 굉장히 많이 쓰였죠. 자, 볼게요. 가에서 설명하는 작곡가의 이름은 마쇼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나에서 기억과 니은에 관련해서 작곡가가 사용하는 기법의 명칭을 쓰고, 그 다음에 이 기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나왔죠. 기억과 니은 밑에서 나오는 거, 이거 지금 어떻습니까? 리듬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소 리듬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아이소 리듬이 뭐야? 탈레아 꼴로를 이야기를 하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나의 기억량과 관련해서 사용한 기법의 리듬의 단위의 명칭을 제시할 거. 리듬 단위, 탈레아. 그러니까 탈레아 꼴로 중에서 탈레아는 리듬과 관련되고 콜로르는 선율과 관련된다라는 것을 알으셔야겠죠. 그러면 우리가 좀 더 깊숙하게 들어가면 뭐가 있어? 콜로르가 훨씬 더 길게 나오더라라는 거 잘 보셔야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나의 악곡에서 음악사적인 이 악곡의 의의, 우리가 이 악곡의 의의는 어떤 거였습니까?
6개의 악장을 옛날에는 어때요? 다 따로따로 썼어요. 한 작곡가 한 악장 뭐 이런 식으로 따로 썼던 거를 통상문이 처음으로 한 작곡가에 의해서 한 번에 다성음악, 통상 다성음악, 우리가 연장미사, 순환미사 뭐 이렇게 이름을 붙이죠. 그래서 통상미사의 연곡 형태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선생님 배점을 보시면은요. 배점에서 보면은 자, 여기 봐보세요. 작곡가 알아야 되구나. 명칭 기법에 대한 거 알고 있어야 되구나. 그 다음에 음악의 발전사적인 측면에서 리듬이 어떻게 발전이 되느냐. 우리 앞에서도 계속 리듬 선법하고 정량 기부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 작품이 의의하는 것이 무엇이냐. 시험 문제에서는 발전사적으로 왜 이 작품 때문에 어떤 역사적으로 어떤 의의를 남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래서 시험에서 나오는 문제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이야기가 됐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가 중세였었어요. 5분 쉬었다가 르네상스로 들어갈게요.